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개최되었죠. 그래서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최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 혹은 남북한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상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과 동시에 어떤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선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맨 처음 논의가 된 것은 훨씬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시권에 든 것은 김영삼 정부였죠. 물론 김영삼 정부 하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회담을 합의를 했었던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이 94년 7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크게 따져보면 이 김영삼 정부에서 그 남북 김영삼, 김일성 사이에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었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최초로 2000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7년 뒤인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도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이 없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정상회담을 세 번을 했죠. 2018년 4월, 그리고 5월, 그리고 9월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소위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보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진보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어떤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핵 문제의 어떤 해결의 과정들과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 맨 처음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자는 합의가 있었죠. 당시에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1993년 3월에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상당히 이제 갈등 구조가 있었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4년 6월이 되면 남북한 사이 그리고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영변을 공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죠. 근데 그러한 위기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좀 진전이 되었죠. 그래서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중에 94년 10월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북한 핵을 동결하고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가 된 것이죠.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2월에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후에 북핵 문제가 고조되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북핵 문제가 카터와 김일성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북핵 문제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고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북핵 문제가 당시에 처음으로 고조되어서 1차 핵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는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북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한 위기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94년 당시에도 북핵 문제가 카터 김일성 합의 이후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상회담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김일성 주석이 94년 7월이죠. 그러니까 카터 합의를 하고 난 바로
한 달도 안 된 뒤에 사망했기 때문에 1차 정상회담은 당시에 김영삼 정부 내에 성사되지 못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성사되지 못했던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 성사가 되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는 98년도에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최초의 한국 민주화 역사상 최초의 진보 정부로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한 그 과정에서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서 당시 이제 2000년도에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1차 정상회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런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동결 상태 그리고 위기 해소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 그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고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2차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죠. 자, 2차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왜냐하면 2002년도 10월에 북미 간에 그 핵 문제를 통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충돌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소위 이야기하는 2차 북한 핵 위기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북한의 소위 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위기가 다시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2000년 이후에 바로 이 다음 해 2001년도, 2002년도에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이제 그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끝이 나고 이제 부시 행정부,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 대응을 하기 시작했던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 시기에서 그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또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한미 간에도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노출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악화되고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상황이 악화되고 난 뒤에 사실은 아무리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북핵 문제가 동결이 되었던 2000년대에는 남북 관계가 상당한 꽃을 피웠고 또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굉장한 압박 정책을 취하면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후에 그런 그 분위기는 노무현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2년 선거를 통해서 2003년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죠.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초반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내내 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또한 2002년 가을 그 노무현 정부가 그 취임하기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런 북미 간의 그 핵 충돌에 대해서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충돌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 내내 상당히 이런 그 북미 관계가 안 좋았고 남북한 관계에서도 핵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을 개성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만큼은 잘 진전이 되지 않았고 또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기 초에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그 이후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2007년이었죠. 즉 임기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불과 임기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 정상회담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북한 핵 문제가 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또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상회담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위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에 그 미국과 2.13 합의 그리고 13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그 육자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합의체에서 이런 그 회의를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적인 회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 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핵실험을 하게 되죠.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을 하고 2012년도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육자회담은 2008년도에 중단되었죠. 즉 이처럼 그 북핵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부로서 이전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명박 정부는 그 대북 정책을 취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했는데 이제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죠. 그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핵 문제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그 대북 정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2016년도에 그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속되었던 어떤 대북 압박 정책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 역시 그 대북 압박 정책을 취함으로써 그리고 핵 문제를 이제 그 남북 관계에 가장 우선적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남북한 사이에서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10년 만에, 9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그 진보 정부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핵실험을 했는데 2017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북한이 대북 핵 억지력 완성을 선언을 합니다. 이후에 그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핵 문제에 합의를 하고 또 2018년 6월에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즉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2018년에 있었는데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처럼 북한 핵 위기가 어느 정도 그 고조되다가 이것이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 그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위기가 해소되고 진전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시기를 대충 살펴보면 거의 한 30년 가까운 시기가 되죠. 그 시기 동안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지 혹은 실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것을 보면 상당히 북핵 문제의 변화 상황과 상당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카트 김일성 합의로 인해서 북핵 문제가 1차 북핵 위기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이 합의되었던 것이고 또한 김대중 정부 사이에서는 제네바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이후에 북미 간의 어떤 관계 진전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았던 시기에 1차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가능을 했는데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 정책으로 변하고 또한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그 파괴하고 난 이후에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아무리 그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해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임기 초부터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따로 그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2007년도 2.13 합의와 13 합의라고 하는 6자 회담에서의 북미 간의 그런 핵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핵 문제가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빠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불가능했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이런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그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정상회담이 가능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북한 핵 문제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난 다음부터 협상이 어려워지고 난 이후에는 또 정상회담이 어려워졌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30년간의 기간을 보면 대충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정상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특히 또 북미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북핵 문제가 위기 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관계 역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러한 측면들이 잘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관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그 부분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시기와 개최되지 않았던 시기의 남북한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런 북핵 문제라고 하는 국제정치적인 변수들이, 요소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의 한 측면을 설명하는, 남북한 관계 변화의 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 위기로 가느냐 혹은 이것이 해결 국면, 협상 국면으로, 합의 국면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보면 이런 딜레마가 지속이 됩니다. 남북한 관계를 아무리 진전시키려고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그리고 해소되지 않으면,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어느 정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취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쉽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면 또 이런 핵 문제 자체의 그런 어떤 위기가 고조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남북 관계에 악화를 가져오는 어떤 악순환이 되겠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시기와 개최될 수 없었던 시기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를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한 관계 역시 진전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성사는 지난 30년을 봤을 때 북한 핵 문제의 진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혹은 진전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에 김영삼 그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그 정상회담 합의도 그랬고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도 그랬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암시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 핵 문제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회담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그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에서 그런 면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우선시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핵협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들이 서로 교환 관계로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협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선후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진행시켜야 되는 건지, 무엇을 먼저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먼저 하고 평화체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먼저 해야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남북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어젠다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북한 핵 문제가 해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습인지, 대북 포용 정책을 펼치는지,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또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남북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논의한 것과 같이 북한의 국가 전략의 변화 모색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어떤 이런 위기를 인식을 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은 이런 핵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국가 전략이 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전략이죠.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그 병진 전략이라고 그래서 핵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경제 발전의 논리가 핵 무기 발전의 논리에 이렇게 그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리비아나 이라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뭐 조선중앙TV나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또 실제 북한의 지도자들이 내놓는 담화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리비아나 이라크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2003년도에 침공을 할 때 그 대량살상 무기가 있어서 그랬다, 침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북한의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이 침공할 수 있다. 이런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그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에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이런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건 북한의 어떤 국가 전략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경우에도 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포기를 하고 개혁 개방을 했었죠. 그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는 진전되는데 결국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런 정권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런 핵무기 프로그램과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리비아나 이라크보다 북한이 미얀마나 쿠바나 아니면 뭐 그 개혁 개방을 하던 시기에 이란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체제 문제는 이러한 독재 정부와 그리고 핵을 추구하는 이런 그 선군의 어떤 그런 정치 때문에 훨씬 더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 조금 더 나은 다른 선택지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북한의 국가 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현재 상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북한이 현재 상황 그 국가 전략을 계속 지속하는 한 북한 핵 문제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남북한 관계는 그만큼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있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 전략이 변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의 과잉 안보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북한이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북한의 국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도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국제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론적인 차원에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현실주의적인 측면이나 자유주의적인 측면이나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국제정치를 배울 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다 배웠죠.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현실주의적인 해석은 국제사회에서의 무정부 상태, 에나키적인 상태를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홉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고 국가 생존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도덕적 기준, 선과 악에 의한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즉 북한은 권력을 추구하고 파워의 최대화를 추구하고 또 한반도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세력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현상 변경, 리비전스 스테이트로서의 현상 변경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파워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의 불리한 세력 균형 하에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핵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억지력을 완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이 중요하고 그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한국 쪽으로 남한 쪽으로 그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졌고 북한에게는 불리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즉 밸런스 오브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과도하게 그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이제 무정부 상태를 인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남북한 사이에 이런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또 남북한 사이에서는 안보 딜레마가 존재를 하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개발하면 한국도 역시 국방력을 키울 수밖에 없죠. 한국이 비록 재래식 전력이지만 국방력을 키우면 그런 국방력에 의해서 북한의 위협 인식도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다시 또 군사력을 증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한국의 위협 인식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북한이나 남한이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일정하게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의 안보 딜레마가 가능성이 있고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악순환 고리를 조금 끊어버리고 이것을 선순환 고리, 즉 군축을 하고 그리고 안보 딜레마를 좀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주의적인 해석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요인은 이러한 그 한반도의 무정부 구조 속에서 이 핵 개발을 하게 됐다고 하는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에 북한이 불리해진 세력 균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 시간, 국제정치 이론 시간에 배우는 어떤 전통적 현실주의와 구조적 현실주의의 그런 두 가지 모습 자체로 에서 각각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남북관계의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국제정치에서의 자유주의적인 이론, 자유주의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평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데 세계 정부나 국제 제도나 상호의존이나 민주화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인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남북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게 되겠죠. 즉 남북관계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 대북 포용 정책이나 자유주의적인 남북한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이 그런 것이죠. 북한의 변화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반도의 무정부 상태가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남북한 사이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의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이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그 국제 제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래 비용을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남북한 사이에서의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고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협력과 군사적 협력 사이에서의 관계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면 정치군사적인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이 스피로프 효과에 의해서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자유주의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류와 상호의존이 필요한 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북 포용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포용 정책을 남북 관계의 상당히 자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 체제 자체가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될 필요가 있고 또 시장이 확대되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시장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암시하고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남북한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성주의적인 해석은 정체성과 사고의 아이디어를 생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홉스적인 세계나 로커적인 세계나 칸트적인 세계가 조금 더 다른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해주는 것인데 현실주의 홉스적인 세계관과 비교하고 또 자유주의적인 칸트적인 세계관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홉스적 세계관에서 칸트적인 세계관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국제 질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그러한 그 국제관계의 무정부 상태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이것이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서로 만들어내면서 국제 구조와 서로 인터액션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구성주의에서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narchy와 state makeover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두 번의 전쟁을 했었던 국가죠. 20세기에만 해도 그 이전에는 뭐 훨씬 더 많은 전쟁을 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그 전쟁을 아주 심각하게 했던 그런 국가들인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로 굉장히 친근한 그런 이웃 국가로 살았던 것은 즉 호프적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칸트적인 세계 질서로의 변화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북한 관계는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홉스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홉스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로커적인 관계나 좀 경쟁을 강조하는 로커적인 관계나 아니면 협력을 강조하는 칸트적인 관계로도 또 변화할 수 있다는 것. 물론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구조가 아나키적인 구조가 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들이 그런 새로운 정체성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도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만 그렇게 크게 위협을 느끼지는 않죠. 미국은 북한의 핵을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느끼죠. 반면에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협으로 보지는 않죠. 즉 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차이인 것이고 그것은 이들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남북한 관계가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맨 처음에 논의를 했었던 남북관계에서의 그 북핵 문제의 어떤 영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구성주의적인 해석에서 보면 반드시 이것이 그 홉스적인 어떤 관계로만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현실주의적인 홉스적인 어떤 질서의 세계관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자유주의적인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또 구성주의가 또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따라서 구성주의적인 해석은 남북한 관계를 이런 핵 문제 속에서도 북핵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악순환 고리가 아니라 선순환 고리로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또한 반대로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 관계의 구성주의적 해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상회담이 어떻게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떤 핵 문제의 어떤 진행 상황과 위기와 어떤 협상의 상황들의 변화를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런 변화들이 이런 우리 국제정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각 이론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유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남북관계의 변화에 노력을 했고 또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도 잘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